자, 여러분들 정보 주체로서 데이터를 수중해야지 그랬어. 그게 말로만 듣던 데이터 이동이니? 아, 어떡해요. 네. 그럼 네이버 볼까? 네. 편집 안 할 거예요. 필기 지우고 있는데요. 다시 하려고. 고3들 수업했던 거라.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꽤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이게. 기억이 안 나. 자, 그냥 저울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저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DNA 같은 미세 물질의 질량을 어떻게 잴까 하는 궁금증에 시작된 초정밀 저울입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앞전 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야 돼요. 앞전 효과.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거는 지금 초정밀 저울이라고 얘기를 하는 녀석과 거기에 들어가는 앞전 효과. 그 앞전 효과가 어떤 식으로 발휘되며 그 어떤 이론과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이 저울을 재는 법. 예를 들어서 뭐 기체면 기체, DNA면 DNA, 저울 재는 법.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8번 그래서 몇 번입니까? 5번이겠죠. 그런 논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구조는 대충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기술형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조를 사실은 파악하기보다는 각각에 나와져 있는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 그래서 스키마 작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어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음. 앞전 효과에는 재료의 기계적 변형이 생기면 재료의 전압이 발생하는 1차 앞전 효과와 1차 앞전 효과는 뭐래요? 재료가 있으면은 여기에 기계적 변형이 생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전압이 발생하는 게 1차 앞전 효과고요. 2차 앞전 효과 같은 경우에는 뭐래요? 이 재료에 전압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기계적 변형이 생긴대요. 요게 2차 앞전 효과입니다. 두 앞전 효과가 모두 생기는 것이 뭐다? 앞전체. 이거 주로 뭐 쓰인다? 수정크 쓰인다라고 얘기를 하죠. 한 문단이 기네요. 1, 2문단부터 읽고 확인할 수 있는 거 9번에 있을까요? 수정 이외에도 앞전 효과를 보이는 재료가 존재한다. 주로 수정이 쓰인다고 했으니까 존재하겠죠? 뭔지는 모르겠는데. 존재하겠죠? 뭔지 아시는 분? 일단 전 몰라요. 예,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이거 지문 읽으면서 초정밀 저울이라는 존재에 대해 처음 알았어요. 저 참 독서 편식쟁이거든요. 인문학적 지문만 읽고요. 인문학 글만 읽고 나머지 안 읽어요. 2번도 볼까요? 모르겠네요. 3번 전기저항 변화를 이용하여 물체의 질량 4번 3번도 읽을게요. 앞전체로 사용하는 수정은 특정 방향으로 절단민 가공하여 납작한 원판 모양으로 바꾼다. 앞전체로 사용되는 뭐 얘기한다 이번에 수정 얘기하는데 수정 첫 번째 절단 가공 원판 모양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후 원판의 양면에 전극을 만든 후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이 교대로 바뀌는 전압을 가하면 수정이 진동한다. 그러니까 양면에 뭘 만든대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에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이렇게 뭐 만든대요. 둥근 원판이라는데 난 둥근 원판을 그릴 자신이 없어서요. 둥근 원판이면 이렇게 납작한 건가? 다시 그려야겠네요. 원기둥을 그렸어요.
그럴싸하다. 응. 뿌듯해. 이 색칠을 해서 명암을 살짝 묻으면, 아, 이 소고기가 약간. 여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진도가 안 돼요. 나 그림 연습할 거야. 그렇게 해서 이때 전압의 주파수를 어떻게 한대요? 수정 고유 주파수하고 뭐 한대요? 일치시킨대요. 그렇게 되면은 수정이 큰 폭으로 진동하도록 하여 진동을 측정하기 쉽게 하는데요. 이러면은 진동 폭이 어떻게 된대요? 커진대요. 이러면은 측정이 쉬워진다. 이렇게 만든 것이 뭐다? 수정 진동자 줄여서 수진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수진이가 있습니까? 친구 중에 수진이라는 사람 없을 리가 없을 텐데. 없어요? 없어요? 뭔 소리야, 정우잖아요. 어? 별명은 서너 개. 1학년 때는 정우, 2학년 때는 준범이, 3학년 때는 누굴까? 랄라랄라랄라랄라. 올라가요. 자, 그래서 고유 주파수란 어떤 물체가 갖는 고유한 진동 주파수인데 같은 재료의 앞전차에도 앞전차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이 고유 주파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된대요? 이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고요. 수정 진동자의 어떤 물질이 달라붙어 질량이 증가하면 고유 주파수에서 진동하던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수진이한테 어떤 이상한 놈이 붙어요. 물질이 붙어요. 그 질량이 증가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고유 주파수에서 진동하던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감소한다라는 거고요. 주파수가 감소한다는 거고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매우 작은 질량 변화에 민감하게 변화하므로 기체 문제나 DNA와 같은 미세한 물질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질이 붙으면 질량이 증가하고 질량이 증가하면 주파수가 줄어든대요. 주파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횟수래. 근데 이 주파수가 줄어드는데 수전 진동자 그러니까 수진이는요 굉장히 민감한 친구예요, 안 민감한 친구예요? 우리 수진이는 굉장히 민감한 친구입니다. 이 매우 작은 질량 변화에도 민감한 친구예요. 다이어트에 민감한 친구라는 거죠. 이 다이어트에 민감한 우리 수진이는요. 어떻게 한다? 그래서 어떤 자기의 어떤 미세한 물질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 붙었어. 그럼 어떻게 돼? 예를 들어 질량이 내가 증가했어. 물질이 붙으면 질량이 증가할 거 아니야. 증가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데? 주파수가 감소한대. 내가 주파수가 감소당했다는 거. 뭔가 물질이 붙었다는 거야. 내가 주파수가 많이 감소됐어. 그럼 그 질량이 어떻다는 거야? 크다는 거죠. 진동자에서 질량 민감도는 질량분의 주파수 변화 정도인데 당연히 수정 진동자의 질량 민감도는 매우 크겠죠. 주파수 변화 정도가 크니까 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뭐 적으시면 돼요? 뭐 파악하시면 돼요? 이런 거 밑에 쳐놓고 이런 문제 나오잖아. 기억해놓고. 기억으로 얘기한 이유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몇 때문인 거예요? 주파수 변화 정도가 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매우 작은 질량 변화에도 민감하게 변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재밌겠다. 안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서 한번 볼까요? 수정을 절단하고 가공하여 미세 질량 측정에 사용하죠. 나란. 사용하잖아요. 사용 안 해요? 하잖아요. 전기 저항 변화를 이용하여 물체의 질량을 측정하는 경우가 있다. 야, 전기 저항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떤 거야?
전기 저항 변화라는 게 어떤 얘기예요? 전기 저항 변화라는 게 어떤 얘기예요? 어떤 얘기예요? 전기 저항이라는 게 뭐예요? 정확하게 정의 얘기했네요. 전류를 방해하는 정도래요. 전류를 방해하는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러면은 만약에 그 물체에 기계적인 변형이 생겨가지고는 전압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적에 뭔가 전기 저항이 생겼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거 정도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까 전에 1차 제가 이 앞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를 봤을 적에 앞전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적에 기계적 변형이 생기면은 재료에 전압이 발생합니다. 전압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이잖아요. 그러면은 기계적 변형이 생겼다라는 것은 전압이 생긴 거고 전압이 생겼다는 건 그 안에 당연히 뭐가 생겨요? 그 안에 전기 저항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게 생기잖아. 자연스럽게 생기잖아. 전기 저항이 0인 녀석이 세상에 어딨어. 만들 뻔했죠. 왜 못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결국 1차 앞전 효과라고 얘기하는 게 전기 전압의 어떤 변화를 이용한 녀석 아니에요?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추론하는 녀석 아닙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 게 뭐래요? 앞전체래요. 이 앞전체를 활용해서 뭐예요? 초정밀 저울을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경우 있겠네. 요거 얘기하는 거죠. 아니, 전기저항 변화라고 얘기를 하잖아.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R은 I분의 V죠. 맞죠? 전기저항이 R이잖아요. 요 녀석이 변해요. 그럼 R도 변해, 안 변해? 편하잖아요. 맞잖아. 같은 전류를 줘요. 같은 전류를 줘. 근데 기계적인 변형을 줘요. 그랬더니 전압이 바뀌어요. 저항도 바뀌잖아요. 어, 신기해. 과학적 증명했어요. RNI-V.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전기 공식입니다. 요거랑 요거? 요거?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배운, 중고등학교 때 배운 지식으로도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4번, 같은 방향으로 절단한 수정은 크기에 따라도 고유 주파수가 서로 같다. 이건 틀렸죠. 아까 전에 고유 주파수는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10번까지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기억은 아까 전에 여기 봤던 녀석이니까. 기억에서는 1차 앞전 효과를 볼 수 있는 재료가 있다. 네, 맞겠죠. 뭐. 왜요? 수정 진동자라는데 우리 수진이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 두 가지 다 쓰인 거라 그랬죠? 그치? 2번 기억에는 전압에 의해 앞전체의 기계적 변형이 일어난다. 맞겠죠. 3번 기억에는 전극이 양면에 있는 원판 모양의 수정에 사용된다. 아까 전에 원기둥 그렸다가 원판으로 수정했잖아요. 진짜 그림. 너 왜 그림을 왜 이렇게 못 그릴까? 우리 엄마는 진짜 잘 그리는데. 자, 그래서 4번. 기억에는 전극에 가는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에 맞추죠. 5번. 기억의 전극에 가해진 특정 주파수의 전압은 앞정체의 고유 주파수 값을 더 작게 만들죠. 5번일 거다. 11번만 풀면 되네요. 11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읽어보고 제가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는데 여기쯤 읽었을 때 여기 나와져 있는 일단 보기의 내용이 어떤 왜 틀렸어?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약간은 이해 가는 게 이게 국어 선생님들이 과학 안 좋아해요. 과학 좋아하는 국어 선생님들을 뽑아야 돼 학교에서. 진짜 그게 바로 융복합 아니야 그게. 융복합 아니야. 대부분의 과학 지문을 쓰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쓰면 아니 과학 지문 안 써. 난 보성 요고에서 과학 수업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안 좋아해. 대부분의 학교에서 과학 문제를 안 좋아해. 왜냐면은 이걸 문제를 정말 여기와 관련이 없게끔 약간 변형해야 돼. 최대한. 원래는 변형 문제 낼 때.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야 된다. 요걸 가지고 머리가 너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왜냐면은 누가 만약에 이거 틀렸는데 과학적으로 막 논문 찾아와가지고 막 따져.
부모님 잘 나가가지고는 막 박사 어디 뭐 서울대 박사 모셔와가지고 따죠. 나가겠죠. 어. 그래서 보통은 인문지문, 사회지문 정도로 많이 쓰어요. 특히 인문지문 많이 쓰죠. 특히 여러분들 학교에서 수업 들었을 때도 약간 이 톤이 달랐을 걸. 인문지문이나 사회지문 얘기할 때랑 요 과학지문 설명할 때랑 약간. 네, 그럴 줄 알았지. 그래서 여튼간에 근데 여기까지 이해 충분히 됐죠? 뭐 어려울 거 없죠? 그러면 여기 부분은 일단 뺄게요. 요게 아마 2번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네. B에 달라붙은 알코올의 양은 변하지 않고 다른 기체가 달라붙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B가 알코올만 달라붙었을 때랑 B가 알코올 더하기 어떤 다른 기체가 붙었어요. 그럼 질량이 뭐가 더 커요, 일단? 얘가 더 크죠. 그런데 여기 있는 진동자의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됐대요. 앞에 보면 알겠지만 진동수의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는 최대한 질량이 커지고 일단은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뭐 그런 상태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때 주파수 값은 알코올만 붙었을 때보다 더 작겠군. 작아지고 주파수가 작아지다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막 움직이다가 점점 느려지다가 갔다라는 거야. 요걸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주파수 값이 알코올만 붙었을 때보다 더 작다는 얘기죠.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알코올만 붙었을 때. 근데 알코올에 어떤 기체가 붙었을 때.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그거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그냥 시각적으로 표시한다면. 요 차이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B에 알코올 기체가 붙었을 때 더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다. 라는 거예요. 뭐 그렇대요. 네. 네. 아니에요? 전극에 가해지는 특정 주파수의 전압은 전극에 가해지는 특정 주파수의 전압. 앞전체의 고유 주파수 값을 더 크게 만든다.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 고유 주파수와 일치시켜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수정이 큰 폭으로 진동하게끔 만드는 거죠.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진동의 폭하고 지금 주파수하고 순간 헷갈려서 잘못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주파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이죠. 진동 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여기에서 만약에 요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커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동 폭이 큰 폭으로 진동하도록 한다는 것은 이 진동폭을 이런 식으로 크게 만들어가지고 더 측정하기 쉽게 만들었다는 거고 주파수에는 변화가 없겠죠. 예. 이거 아까 전에 여기 위에 혹시 그림 하나 보셨어요? 이렇게 그려져 있던 거 지울 때? 그때 설명했던 것 같은데. 예. 죄송해요. 예. 그래서 고유 주파수 값은 변화가 없는데 여기 있는 진동폭만 더 크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동 횟수하고 주파수하고는 사실상 지금 진동 횟수래. 진동 폭하고 주파수하고는 관련이 있다 없다. 사실 없다라는 거죠. 네. 요거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이거 문제 푸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였거든요. 진동 폭하고 주파수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음. 학생과 선생이 다 싫어하는. 음. 그래도 전 좀 낫다고 생각해요. 앞에 과학부가 사회보단 나아요.
왜 돕냐? 이것까지 나가고 베르니케하고 그거 하면 끝나겠다. 에어컨 좀 잠깐 켜주시고요. 아, 진짜 너무 배고픈데. 아, 나 녹화 중이지. 괜찮아. 성민이 봤다 하면 지울 거야. 어? 성민이 봤다 하면 지울 거야. 지금 와이파이 안 터져서 꿈이? 누구? 왜 꿈이라고 들었지? 방금? 성민이 애칭인 줄 알았어. 문제 유형만 한번 봐볼까요? 가를 읽고 이해한 내용일지, 내용일지 문제 나오고요. 여기 일렬의 개형론 나오고요. 유형원 정의한 경우 유형원 적용, 대표적인 그 실학자들 얘기 나오네요. 기억부터 디귿까지 나오는데 이건 나 부분일 거고요. 나에 대해서 판단한 거 얘기 나오고요. 어머, 이거 너무 풀기 싫어 보이는 문제고요. 와. 16번. 가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은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고요. 17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바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몇 번이에요? 네. 1번이래요. 네. 보시는 분들 아시겠죠? 1번이래. 2번에 체크했네. 1번이래요. 네, 무게직원은 왜요? 어? 하나의 무게직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이게 지금 당황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있는 요 모의고사 지문은 뭐예요? 여기 있는 요 지문의 연계 지문, 변형 문제예요. 결국은 어떤 거냐면은 여기 있는 문제를 풀든 거기 있는 문제를 풀든 여기 있는 내용을 파악하면은 이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지문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면 요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근데요. 결국 내용은 일맥상통한다니까요. 연계 지문이라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관련이 깊고 굉장히 유사한. 그러니까 그 어떤 내용을 공부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읽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각각 다른 지문 두 개가 아니에요. 두 개를 합쳐서 한 지문인 거야. 두 개를 합쳐서 한 지문이라는 거예요. 난 일단 모의고사 여기 있는 게 변형 문제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요게 연계 지문이라고 준 거 있잖아요. 요거는 사실상 어떤 거에 가깝냐면 요게 연계 지문이니까 요거까지 참고해서 보면 더 좋을 거야 라는 의미죠. 열심히 했겠죠. 왜? 인문 지문이니까. 그때 잔 거지. 수업을 빠졌거나. 그 이유가 뭐겠냐. 그 이유가 뭐겠냐. 그리고 만약에 그 전에 선생님한테 얘기를 듣고 갔으면은 여기 있는 거에서 크게 변형해서 되진 않았을 거예요. 물론 모아님 독긴 한데, 일단은 읽고 풀어야죠. 읽고 풀어야죠. 이거 하고서는 하면은 여기 이거 읽으면 돼요. 문제 안 돼요. 예. 연계지문 같이 보면 됩니다. 그 연계지문으로 나와져 있는 게 여기 있는 그 수능 완성 지문 실전 모의고사 사회 나와져 있는 파트일 거예요. 그거 한번 읽고 풀면 돼요. 네. 맞을까?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사회에 나왔던 파트예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같이 살펴보면 돼요. 문제될 건 없어요. 사실 베르니케나 실존주의 같은 경우는 좀 쉬워요. 문제도 쉽고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거예요. 네. 알아요. 평가원 모의고사인 거 봤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거기서 틀리면 진짜 놀릴 거예요. 경국대전에 규정된 신분제는 신분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눈 양천제이다. 그래서 양인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납세와 군역 등의 의무를 져야 했다. 천인은 개인이나 국가에 소속되어 천역을 담당했다.
관료 집단을 뜻하는 양반이 16세기 이후 세습적으로 군역 면제의 차별적 특혜를 받는 신분으로 굳어짐에 따라 양인은 사회적으로 양반, 중인, 상민으로 분화되었다. 이러한 법적 사회적 신분제는 갑오개혁으로 철폐되기 이전까지 조선 사회의 근간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여성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쵸? 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생긴 오용규의 논란적 발언. 요거를 설명하다가 내가 또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다가 막 설명하다가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이런 여성 화자들이 이런 글을 썼을 적에 얼마나 서럽겠어. 봐봐.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었어. 에? 선생님? 그것도 논란이 있겠는데요? 아니 약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아직까지도 그게 고등학교 1학년 재작년도 예. 성동반에서 막 설명을 하다가 한 친구가 이때를 노렸어 하고서 선생님 그건 좀 논란이 있겠는데 막 이러더라고. 어. 여튼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어려울 거 없죠. 양천제에 관련되어 있는 설명입니다. 조선 후기 접어들어 농업 생산력의 증대와 상공업의 발달로 같은 신분 안에서도 분화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신분제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 신분제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뭐 몇 가지 방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천인의 대다수를 구성해서 노비는 속량과 도망 등의 방식으로 신분적 억압에서 점차 벗어났다. 첫 번째 경우 노비가 신분제에서 벗어났다. 영조 연간에 편찬된 법전의 속대전에는 노비가 속량을 할 수 있는 값을 백량으로 정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속량을 제도화했다. 그러니까 백량 두면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백량 주면 뭐 될 수 있는 거야? 백량을 주면 노비 is free 할 수 있다는 거야. 음. 노비는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이제 전 노비가 아니에요. 약인입니다. 그냥 평민, 상민으로 갔겠죠. 그냥 평민. 지금.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얘네들을 납세자로 한 다음에 앞으로 쭉 꾸준히 세금 내게끔 하는 게 이득이다 이거예요. 몰락한 양반들은 노비의 유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몸값을 받고 속량해주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노비가 벗어났다는 신분제의 동요 첫 번째고요. 18세기 이후 경제적으로 성장한 상민층에는 유학직역을 얻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유학직역이 뭐래요? 신분에 따라 정해진 의무로서의 역할이에요. 말이 고와서 이거지 뭐예요? 매관 매직. 매관 어떤 매직이에요 이게? 관료직을 살 수 있는 매직이죠. 내가 양반되는 거야 이제. 유학은 벼슬을 하지 않은 유생을 지칭했으나 이 시기에는 관료로 진출하지 못한 이들을 가리키는 직역 명칭으로 굳어졌다라는 거죠. 호적상 유학은 군역면제라는 특권이 있어 상민층이 원하는 직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학 직역 두 번째 상민층. 근데 이거 뭐예요? 조선 후기 상인계층 아니겠습니까? 변시요. 기억나세요? 허생전. 어, 유학 직역의 획득은 제도적으로 양반이 되는 것을 의미하시나 그것이 곧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 양반 집단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교적 의례의 준행, 문중과 족보의 편입 등 다양한 조건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역에 해당되는 걸로 다양한 조건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일부 상민층은 유학 직역을 발판으로 양반 문화를 모방하면서 양반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태도가 있었다. 조선 후기에는 신분 상승 현상이 일어나면서 양반의 하한선과 비양반층의 상한선이 근접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게 뭐라는 거야 지금? 진짜 양반과 원래 가짜 양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층의 분류가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거죠. 가짜 양반들이 점점 급이 올라가고 진짜 양반들이 점점 몰락하고 그래서 이게 맞춰졌다는 거예요. 양반들이 비양반층의 진입을 막는 힘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지만 비양반층이 양반에 접근하고자 하는 힘은 더 강하게 작동했다. 유학의 증가는 이러한 현상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거죠. 두 가지 측면의 어떤 신문제의 동요를 보여주네요.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죠.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어, 여기까지 읽고서는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2번. 속대전의 규정을 받아 속량된 사람들은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왜 맞죠? 확인했어요. 1번. 있죠? 네.
2번 볼게요. 경국대전 반포 이후 갑오개혁까지 조선의 법적 신분제에는 두 개의 신분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법적 신분제는 양천제니까 두 개 맞죠? 조선 후기 양반 중에는 노비를 양의 신분으로 풀어주고 금전적 이익을 얻은 이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몰라. 한 양반. 조선 후기 유학의 증가 현상이 경국대전 신분제가 작동하지 않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 이거는 아니죠. 뭐라 그랬어요? 양반들이 비양반진의 진입을 막는 힘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뭐예요? 양반과 어떤 아니 양천제라고 얘기를 하는 법적 제도는 왜 또 높아지지? 이 제도는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비양반층들이 이렇게 올라오려고 했던 그 경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점점점 어떻게 됐다? 확대되었다는 얘기죠. 4번까지만 보고 넘어갈게요.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지는 못한 경우가 많았죠. 즉시요. 바로 나란히. 나 읽어볼게요. 용규가 읽어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 지문 한번 읽어볼게요. 어, 나 읽어볼게요. 경국대전 체제에서 양인은 관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능력주의가 일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거를 능력주의라고 생각한다? 어? 왜? 능력주의가 뭐예요?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 이거는 자유주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능한 일이잖아요. 실제로는 양반 이외의 신분에서는 관료가 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인은 관료가 될 수 있다. 양인이라고 얘기하는 범주가 중인도 있고 상인도 있고 양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 예를 들어 뭐 서자 출신이라든가 이런 거 빼고 뭐 될 수 있었다? 관료가 실제로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과거만 보면 양인이라면 누구나 과거 봐서 등용될 수 있어. 맞아요? 근데 이러면 능력주의가 맞지. 배수빈 과거 보면은 급제할 수 있다고. 야 지금 봐봐. 누구나 공무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만 18세 되잖아요. 공무원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생일 지나셨습니까? 당신이 공무원 시험 볼 수 있어요. 구급. 그래서 시험 통과하잖아요. 공무원 돼요. 근데 아직 학생이라서 학생 끝나면 이제 발령 나요. 오. 학생 시기가 끝나면 발령이 나요. 그럼 넌 이제 공무원을 바로 일하는 거야. 20살 때부터. 그거 그냥 못 봐요. 대학을 못 다니죠. 야간 대학 다닐 수 있어. 어. 근데 그리고 너가 만약 그렇게 하자 그럼 국가에서 도와줘요. 후원해줘. 야간 대학 가려면. 국가에서 도와줘. 그러면은 너가 한 10년 근무해서 한 30살 되잖아요. 그럼 너 중간에 시험 토익하고 몇 번 보면은 6급, 7급 그 이상으로 올라가 있어. 30살에 6급, 7급? 아, 달달하죠? 나쁘지 않아요. 주무관님 하고서는 이제 구급들이 더 짜증날 거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좀 힘들죠? 아무래도. 남들 대학생활 하면서 막 즐겁게 놀 때 약간, 그런 추억이 없고. 근데 만약에 바로 안정적인 직장으로 돈을 벌겠다면은 이제 그 열심히 파생접사 외우시고 한국사 열심히 문화재 졸라 외우시고 진짜 성격이 내일 일산을 열심히 외우시고 그 독립운동 단체들 겁나 외우시고 지역별로 열심히 외우시고 그러시면 돼요. 영어 단어 열심히 외우시고 어, 수능 단어 플러스 알파 베타예요. 너무 정말 어려워요. 공무원 영어 시험 영어 단어가 약간 급이 좀 많이 높아요. 토익 단어 뭐 이런 거랑 다릅니다. 아마 이게 진짜 재미없다. 진짜 취해야 돼. 이러한 상황에서 17세기의 유영원은 반개 수록을 통해 유영원은 19세기의 정약용은 경세 유포 등을 통해 각각 도덕적 능력주의에 기초한 일련의 개혁론을 제시했다라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근데 양반만 될 수 있었던 거니까 약간 너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유영원과 정약용이 각각의 개혁론을 펼친 겁니다. 첫 번째, 유영원의 기본적인 생각은 국가 공동체를 성리학적 가치와 규범에 따라 운영하고 구성원도 도덕적으로 만드는 도덕국가의 건설이었다. 이 사람은 뭐예요? 결국 1은
여기다 적을까요? 성리학 기반 도덕 국가. 신분 세습을 비판한 그는 현명한 인재라도 노비로 태어나면 노비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천하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보고 노비제 폐지를 주장했다. 이 사람은요, 노비제 폐지를 주장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성리학적 도덕 가치와 규범에 따라 운영하고 구성원도 도덕적으로 만든 도덕 국가의 건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성리학의 어떤 형식과 명분이 아니라 정말로 쓸모 있는 유학들, 우리 삶에 정말로 쓸모 있는 유학들을 강조했다라는 거죠. 아울러 비도덕적 직업이라고 생각한 광대와 같은 직업군을 철폐하고 산업공상의 3인으로 편성하고자 했다. 편성하고자 했다. 그는 과거제 대신 공거제를 통해 공거제,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자를 추천으로 선발하여 여러 단계의 교육을 한 후 최소한의 학식을 확인하여 관료로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도덕을 기준으로 관료를 선발하고 지방에도 관료 선발 인원을 적절히 분배하면 향촌 사회의 풍속도 도덕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본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뭘 기준으로? 도덕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도덕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똑똑한 사람 뽑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필요하다는 거죠. 뭐 되게 뭔가 추상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훌륭하다. 저 도덕 점수 되게 높았거든. 그냥 넌 도덕적인 사람 아니잖아요. 나도 도덕적인 사람 아니고요. 그래서 전 맞아요. 도덕적인 사람이.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아. 에휴. 그리고 얘는 배수고. 어? 준우 할래, 준우? 음. 정범이도 있어, 정범이. 배정범 씨. 뭔가 사투리 잘 쓸 것 같은 배정범 씨. 와, 정범이 밥 묻나? 와, 정범이 밥 묻나? 음. 맨날 나시 입고 다닐 것 같아. 근데 근육은 실전 압축 근육. 어. 뭐, 국밥 물을 거자. 자, 그래서 정약용은 신문제가 동요하는 상황에서 3인이 뒤섞여 사는 것이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산업공상별로 구분하여 거주하는 것을 포함한 행정구역 개편을 부정했다. 그냥 두 번째,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뭘 주장했대요? 행정구역 개편을 주장했대요. 이에 맞춰 사집단을 재편하고자 했대요. 사집단. 이거 선비사자죠. 도덕적 능력의 여부에 따라 추천으로 예비 관료인 선사를 얘도 도덕적 능력이네요. 이런 것들 아까 구분하는 문제 있었죠. 그러니까 약간 그 공통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유사한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덕적 능력의 여부에 따라 추천으로 예비 관료인 선사를 뽑고 일정한 교육을 한 후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쳐 관료를 선발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 다음에 관료 선발. 요게 약간 그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옛날 그 약간 변호사 이런 거 보면 그 과정하고 되게 유사하지 않으세요? 변호사 이렇게 집단 이렇게 딱 훈련소래 뭐라 하지? 그 변호 법 교육원이라고 해야 되냐? 있지 않냐? 그 연수원. 그 연수원이라는 단어가 기억이 나요. 연수원 이렇게 싹 해놔가지고는 모았다가 여기서 테스트 봐야 돼 통과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 거주지에서 더 많은 선사를 선발하도록 했지만 농민과 상공인에도 선사의 선발 인원을 배정하는 등 노비 이외의 사집단으로 진출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예비를 뽑는데 이 예비 안에 제일 많은 비중을 둔 게 일단은 양반이고 그 다음 40%가 이제 기타라는 거죠. 도덕적 능력주의와 관련해 두 사람은 모두 사회지배층으로서 사회에 주목했다. 유용어는 다스린
내가 원래 안 그러는 거 알죠? 진짜 이게 지금 이 코하고 이쪽이 맹맹해서 발음이 자꾸 새. 미안해요. 내가 진짜 안 그러는데 아니잖아요. 그렇게 심하지 않은 거. 다스리는 자인 사와 다스림을 받는 민의 구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천하의 이치라고 보고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지배층의 사를 구성하고자 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래요? 이게 분명해야 된대요. 정약용도 양반의 세습을 비판하면 도덕적 능력에 따라 사회 지배층을 재편하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또한 두 사람은 사회 전체의 도덕 실천을 이끌기 위해 사집단의 정치 권력, 경제력 등을 집중시키려 했고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하고자 했다. 근데 여전히 간에 이것이 도덕국가의 체제를 추구하는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일련의 개혁론부터 하나씩 볼까요? 이 유영어는 자신이 구상한 공동체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은 특성 지구권을 없애는 방안을 구성했다. 어떤 거 없애자 그랬어요? 사민인 광대 같은 거, 팡대 같은 거 있죠. 네. 유영어는 지방사회의 도덕적 기풍을 진작하기 위해 관료 선발 인원을 지방에도 할당하는 방안을 구성했다. 맞아요? 맞나요? 정약용은 지배층의 사집단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회를 운영하는 방식을 구상했다. 사집단, 지배층 사집단 주도권 맞죠? 정약용은 직업별로 거주지를 달리하는 것을 포함한 행정구역 개편 맞죠? 5번 유영은과 정영은 모두 시험으로 도덕적 능력이 우수한 일을 선발해 교육한 후 관료로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야, 도덕적 능력이 우수한 일을 선발해서 교육하는 거 일단 누구예요? 근데 여기서 차이점은 뭐예요? 정약용이 뭐라 해요, 일단? 아예 그 유영어는 뭐라 해요? 시험 봐요? 그럼 5번이죠. 우리 형원이 형은 시험을 안 본대요. 추천제래요. 근데 누누이 말하는 모든 공천은 비리의 약간 근원은 아닐까요? 약간 공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5번이다. 14번 볼게요. 기억이 뭡니까? 유교적 의례의 준행, 문중과 족보의 편입 등. 그러니까 양반으로 인정받기 위해 해야 됐던 것들. 그러니까 양반 신분 돈 주고 산 애들이 진짜 양반 그룹, 그 크루에 가입하려고 했을 때의 조건. 그쵸? 니은은 뭐예요? 사 거주지에서 더 많은 선사를 선발하도록 한 거. 디귿은 뭐예요?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지배층인 사를 구성하려고 했던 것들. 우리 하나 보도록 할게요. 기업. 경제적 영향으로 신분 상승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신분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양반층의 노력이고 엥. 신분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양반층의 노력이에요. 비양반층의 노력 아니에요? 그 양반층으로 편입되기 위한. 이미 여기부터 글렀네요. 2번 기업은 호적상 유학 직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양반 집단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자율적 노력이고 니은은 기존의 양반들이 가진 기득권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미 니은도 틀렸죠 이건. 나가리. 3번 기업은 상민층이 유학 직역을 얻는 것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을 억제하는 장치이고 오 그렇겠네요. 왜요? 요거를 인정받지 못하면 진짜 양반층이라고 인정받지 못했잖아. 그럼 진짜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을 억제하게끔 만드는 장치가 맞네요. 아무나 함부로 막 되면 진짜 안 될 거 아니야. 진짜 양반스러운 풍물을 느껴야지. 얘가 양반 신분 샀다고 해서 진짜 양반 같냐고. 아니, 개 천민같이 보이잖아요. 어? 아였어. 아니, 그 뜻이 아니에요. 아무리 천민 같아 보여도 천민이 아니라는 거야. 아예, 아무리 천민 같아 보여도, 아무리 양반 같아 보여도, 진짜, 아무리 양반 신분을 샀어도 천민처럼 보이면 천민이라는 거지. 배고프다 한 번만 더 얘기해봐. 훔줄 내줄 거야. 한 번만 더 얘기해보라고. 디귿은 능력주의를 통해 인재 등의 신분의 벽을 두지 않으려는 방안이다. 그쵸? 도덕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지배층의 사를 구성하려고 했다는 점이 맞는 얘기겠죠. 나머지 안 볼 거예요.
아, 나 이거 너무 풀기 싫은데.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야, 얘기하죠. 아래로 농공상에 힘써 일하고 위로 사가 효도하고 공경하니 이는 나라의 기풍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적에 요거는 유영원이 동의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이건 정혜영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왜요? 이 지배 체계와 피지배층의 체계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했다 안 했다? 했으니까. 정. 그쵸? 산업공상 누구나 인의를 실천한다면 비록 농부의 자식이 관직에 나아가더라도 지나친 일이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거 일단 누군 인정해요? 누가 인정해요 이거? 예? 그냥 누가 인정하냐고요? 아니, 좀 잘 맞춰줘. 아니, 누가 인정해요 일단? 형원 씨가 인정해요. 왜요? 아니, 니들 알고 있다고 해서 이거를 안 맞춰주면 내가 뭐가 돼요? 어? 이거 지금 영상 보는 우리 선민이도 있다고. 덕행으로 인재를 판정하면 천하가 다투어 이에 힘쓸 것이니 나라 안의 모든 이에게 존귀하게 될 기회가 열릴 것이다. 정혜공은요? 실패예요. 왜 싫어요? 나라의 모든 리을은요? 봤을 왜요? 때 왜 이거 달라요? 양반과 상민의 구분이 엄연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상민도 사에 포함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은 둘 다 뭐 한다? 일단 정약용 요거 긍정해 긍정 안 해? 왜요? 상민도 뭐 될 수 있으니까. 사가 될 수 있으니까. 지배층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이 구분이 엄격하다라는 거는 상하의 위계잖아요. 지배층과 피지배층이다 이거예요. 맞는데 상민도 그러니까 이게 사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항상 양반이었잖아. 그지? 양반만 해당되는 거였잖아. 근데 사라고 얘기를 하는 지배층이 이제 누구도 될 수 있어. 상민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거절하겠죠. 그럼 우리 유 씨는요? 왜 그래? 왜 그래요? 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도덕적으로 기준으로 관료를 선발하는 거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상민도 뭐 될 수 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훌륭하기만 하면 일단 추천받으면 사가 사가 즉 지배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둘 다 인정하는. 그러면은 여기서 정영욱 이거 아니고 니은에 동의하지 않고 아니고 유형어는 니은과 디귿에 동의하지 니은에 동의가 아니고 유형어는 기억과 리을에 동의했고 리을에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고 5번이겠네요. 기억에 동의하고 디귿에 동의하지 않는. 요 각각 정형 유형은 이거 정확하게 딱 구분해서 두세요. 아마 요걸로 이제 섞어가지고는 막 문제 내려고 열심히 노력하시겠죠, 우리. 그 선생님 성함이 뭐지? 어? 수수쌤? 쑥쑥이 다음은 이제 기억이 빠졌네. 이제 쑥쑥이의 기억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수수예요. 그 얘기 한 번만 더 해봐. 용서치 않을 거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나 오늘 저녁 8시까지 수업 있어. 아니. 제 수업은 그 시험 기간 보충이 필요한 친구들이 좀 있어. 여튼 시험용 대학의 초 영국의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라는 가상국가를 통해 당대사를 비판했다. 그가 느닷이한 누누난나 유토피아에서는 현실 국가와 달리 모두가 일을 하고 사치에 필요한 일은 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6시간만 일해도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노동을 면제받는 학자 계급이 존재한다. 성그지그자 가르려 등의 권력층들은 이 학자 계급에서만 나오도록 했는데 학자 계급은 의무가 면제되는 대신 연구와 공공의 일에 전념한다. 학자 계급은 능력 있는 일을 성직자가 추천하고 대표들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될 수 있다. 그러나 학자 계급도 성과가 부족하면 노동 계급으로 혼합될 수도 있고 노동 계급도 공부에 진전이 있으면 학자 계급으로 승격될 수도 있다. 그럼 성직자들 사이에서 부패가 일어나겠네. 유토피아가 아닌데요. 여튼 1번 유토피아에서 연구와 공동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선발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가의 유학보다 나의 선사에 가깝겠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맞나요? 아까 선사가 뭐였어? 예비직 아니었어요? 맞잖아요. 예비 관련인 선사. 맞죠? 얘네들이 이제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뽑혀가지고는 거기서 열심히 해야지 넘어가는 거. 지금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유토피아에서 관료는 노동을 면제받지만 그 특권이 세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에서 차별적 특혜를 받던 16세기 이후의 양반과는 다르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맞겠죠. 16세기 이후의 양반들은 약간 차별 대우를 받은 게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밖에 소리 뭐 들리세요? 아, 진짜. 아니 밖에 뭐 소리 들리세요? 누구 들어온 거 아니야? 아, 진짜. 들었어요. 어! 없어. 음. 음. 나는 과거에 문달 들을 때만 왔어요. 되게 오래를 했대. 음. 반려는 노동은 변제받지만 그 특권이 세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에서 차별적 특혜를 받던 16세기 이후에 16세기 이후의 양반들이 차별적 대우를 받았대요. 어떤 건데요? 음. 음. 3번 유토피아에서 학자 계급에서만 권력층이 나오도록 한 것은 나에서 우월한 집단이 사집단의 정치 권력을 집중시키고자 한 유형형 정약용의 생각과 유사하군. 맞죠? 그쪽에서만 이제 집중하게끔 한 거고. 유토피아에서 노동 계급이 학자 계급으로 승격되는 것은 학업 능력을 기준으로 추천받는 점에서 가해 상민 출신인 유학이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과 다르군. 능력이 아니라 가해 상민 출신인 유학이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은 어떤 것 때문이에요? 가에서 양반으로 인정받는 거는 유교적 의례에 준해 문중과 족보의 편이 형식적인 측면이잖아요. 다르죠? 그냥 형식적으로 이런 것들만 지키면은 열심히 노력하면 뭐가 될 수 있다? 야, 너도 양반 될 수 있어. 양반 되는 뭐 뚝식기 강의 뭐 이런 거. 5번 유토피아에서 노동계급과 학자계급 간의 이동이 가능한 것은 계급 간 차등이 없음을 전제하므로 아니 뭐 있죠? 5번이죠. 학자계급에서 못하면 노동계급으로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 아니에요? 너 가. 현재 우리나라의 교수와 마찬가지 아닐까? 교수가 연구를 안 하고 실적이 없으면 잘려요. 어, 교수는 연구를 해야 돼. 그래서 연구년이 따로 있고 그 가르치는 연도, 수업 연도가 따로 있어요, 원래. 어, 수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연구 실적을 딱히 안 내도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보통 교수들은 논문을 꾸준히 냅니다. 왜요? 수업을 하다가 얘 얘기하는 거 재밌네. 야, 너 뭐라 했냐? 오, 야, 재밌다. 그렇게 하고 내가 어, 자기 연구할 때 쓰려고. 보통 4학년 강의에서. 그런 거죠. 이거 좀 재밌네. 소스 재밌다. 야, 좀 써볼게. 너 내년 대학원 무실? 오면 이제 늪에 빠진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17번 문제는 쉬우니까 넘기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2024학년도, 됐는데,
잠깐 쉬었다가 우리 여러분들이 하자는 걸로 할게요, 이거는.